혼자 이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는요. 정말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무겁잖아요, 고민이.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누구한테 탁 털어놓고 나면 이게 뭐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가벼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핵심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이라는 게 외부의 어떤 사건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요. 네네. 그 사건을 계속 붙들고 막 되새김질하는 우리 안의 생각 때문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생각의 굴레, 이걸 좀 풀어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그런 지혜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괴로움의 진짜 뿌리가 뭔지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좋습니다. 우선 괴로움의 본질이 뭔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왜 그 굴레에 그렇게 쉽게 갇히는지 그런 심리적인 함정 같은 것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런 상황 때문에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흔히 그렇죠. 근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한결같이 말해요. 진짜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호주에서 한 7년 정도 사시다가 한국 돌아와서 현실이 너무 차갑다. 이렇게 느끼신 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노력해도 경제적인 보상이 좀 잘 안 따라주는 사회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한번 좀 냉정하게 보면요. 세상 어디에도 노력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법칙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높을 뿐이지 보장은 아니죠. 맞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뿐이죠. 한국의 노동 대가가 호주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차갑다라고 느끼는 건 이건 어디까지나 호주에서의 경험이나 기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본질적으로 차갑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도록 내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 네, 이 지점을 딱 아는 게 변화의 시작인 거죠. 결국은 내 마음의 어떤 필터, 안경 같은 걸로 세상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가 아니면 혹시 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올 비판이나 좀 부정적인 반응? 이게 무서워서 내가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외부 탓하는 게 훨씬 쉽고 편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자료의 표를 빌리자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네가 문제다라고 착각하는 것. 딱 이거죠. 결국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천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 현실이나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바꿀 순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또 내 마음 상태, 이거는 내가 조절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괴로움에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혹시 당신을 최근에 좀 답답하게 했던 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괴로움이 정말 외부 상황 그 자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해석 때문에 더 커진 건 아닌지 한번 차분히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관계 갈등도 좀 새롭게 이해가 되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또 반복적으로 나왔던 핵심 주제가 많은 갈등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이 생각의 관계를 얼마나 망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옳고 그름이라는 프레임 있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구도가 아니거든요. 서로 그냥 입장이 다른 데서 오는 이해관계의 충돌,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 네, 자료에 나왔던 그 동네 재개발 사례, 그거 한번 보죠. 개발업자는 사업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원하고 오랫동안 거기 살아온 주민들은 삶의 터전, 평온함, 이걸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이해는 가죠. 그럼 여기서 누가 절대적으로 옳고 누가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요? 개발업자는 무조건 악당이고 주민은 선량한 피해자이기만 한 걸까요? 그렇게 보긴 어렵죠.
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대화나 타협의 여지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이 상황의 본질은 그냥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쟤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나 욕구가 지금 부딪히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아, 관점을 그렇게 바꾸면 상대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신에 문제 자체를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할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냥 네가 틀렸어 하는 거랑 우리 이해관계가 다르네.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근데 자료에서 불교적인 관점을 빌려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딱 제시한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5가지였죠. 네,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죠. 첫째가 살생,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거. 둘째, 도둑질, 남의 물건 뺏거나 훔치는 거. 셋째, 성추행,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하는 거. 넷째, 거짓말, 욕설하거나 남 속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 5째가 음주 후 행패, 술 먹고 취해서 행패 부리는 거. 네. 이 5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명백한 그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근데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5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우리 일상의 수많은 갈등들 있잖아요. 네. 이건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가지 정말 극단적인 경우 빼고는 대부분은 무슨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다르구나, 상황이 다르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지혜롭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다른 마음일 뿐이다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런 불필요한 도덕적인 판단?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문제의 실체?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그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타협점을 찾던가 아니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좀 거리를 두던가 훨씬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 의견 차이 때문에 좀 불편하다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틀린 생각을 할까? 이러기보다 나와 저 사람의 생각 혹은 욕구, 상황이 이렇게 다르구나. 또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여기서 충돌하는구나 하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좀 한 발짝 나와서 관계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 이것과 더불어서 괴로움의 또 다른 중요한 뿌리로 지적된 게 바로 욕심이었어요. 특히 채울 수 없는 욕심, 허망한 꿈, 이 이야기가 여러 자료에서 계속 강조되더라고요. 네, 그랬죠. 우리는 끊임없이 뭘 갈망하는데 막상 손에 넣어도 만족은 진짜 잠시고 바로 더 큰 걸 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결핍을 느끼고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자료에 있었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아주 간절한 꿈을 가진 젊은이 이야기요. 네, 그거요. 이 목표를 이루려고 인턴십, 봉사활동, 수많은 네트워킹 모임 이런 데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했는데 마음속 깊은 공허함은 전혀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꿈이 허망한 꿈일까요? 왜 그럴까요? 핵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좋은 평가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간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내 뜻대로 조종하겠다 이런 일종의 독재적인 발상하고도 맞닿아 있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목표 설정이라는 내 마음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엉뚱하게 외부 활동, 인턴이나 봉사, 만남 이런 걸로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활동 자체는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동기가 잘못된 거죠. 네. 인턴 경험, 봉사, 다양한 만남, 이거 자체는 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그 허망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에요. 내면의 결핍감은 외부적인 성취만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이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허망한 꿈,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욕심, 그걸 내려놓는 것뿐이에요. 이게 괴로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이룰 수 없는 걸 끈질기게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계속적인 좌절감, 불만족, 즉 괴로움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혹시 당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허망한 꿈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외부적으로는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다면 그 밑바탕에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나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헝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의 본질,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 또 옳고 그름의 함정, 채울 수 없는 욕심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걸까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이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는 이 갇힘의 메커니즘, 이것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었어요. 특히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이 질문 뒤에 숨은 의도, 이 지적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부분 정말 통찰력이 있었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거의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결책부터 찾잖아요. 네, 그렇죠. 방법을 찾죠. 근데 이 질문이 때로는 진짜 해결을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문제나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를 놓지 않으려는 어떤 무의식적인 저항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그 뜨거운 불덩어리 비유가 진짜 적절했어요. 아, 그거요? 네. 뜨거운 불덩어리를 손에 쥐고 막 괴로워하면서 뜨거워, 이거 어떻게 놓아야 하죠?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정말 뜨거움을 견딜 수 없으면 방법을 묻거나 고민할 시각에 그냥 반사적으로 탁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게 아니라 그 불덩어리가 상징하는 어떤 거 있잖아요. 뭐 특정 관계라던가 집착하는 대상 아니면 익숙해진 고통 같은 거. 이걸 쳐맞놓기 싫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뜨거움, 즉 고통은 피하고 싶은데 그 대상 자체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중적인 마음. 그게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나타난다. 이런 해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중적인 마음, 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얻는 어떤 미묘한 2차적 이득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편함 같은 거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놓아버릴 의지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이 미묘한 심리를 딱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일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 말이 사실 일어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어나기 싫다는 현재 상태를 합리화하거나 유지하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정말 일어나고 싶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료에 나온 일어나야 한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행위 자체가 아직 내가 누워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 문구가 정말 머리를 턱 치는 느낌이었어요. 네, 핵심은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방법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그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좀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골몰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혹시 그 질문 뒤에 숨겨진 놓지 못하는 다른 마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에 갇히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하고 흔한 이유. 바로 남 탓이죠. 그거 정말, 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으로 돌리는 것만큼 사실 마음 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책임감도 덜고 스스로를 상황의 피해자로 만들면서 약간의 위안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자료들은 한결같이 이게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남 탓은 순간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죠. 자료에 나왔던 모녀 갈등 사례가 딱 대표적인데요. 딸이 엄마한테 제 방에서 좀 나가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여기가 어디 내 방이야. 내 집이지. 싫으면 네가 나가. 이렇게 맞받아치는 상황. 네, 평평하죠. 이 갈등의 원인을 딸의 버릇없음이나 엄마의 권위의식, 그러니까 상대방에게서 찾는 한 이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상대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계속 평행선이죠. 네. 하지만 자료에서는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 내 행동을 바꾸는 것에 있다고 강조해요. 엄마가 딸의 요구에 그냥 알았다 하고 나와버리면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결국 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내 반응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통찰이었어요.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군요. 부모님이나 형제를 돌보는 과정에서 힘듦과 서운함이 계속 쌓인다면 그게 정말 그들의 이기심이나 무관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내가 그들의 인생의 필요 이상으로 너무 깊이 개입하고 통제하려고 들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료에서는 내가 좋아서 시작한 도움이나 간섭에 대해서 나중에 서운함을 느끼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해요. 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네. 도움을 주기로 한 건 결국 나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이 힘들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에게 돌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다. 이런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나 기대를 줄이는 게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남 탓이라는 그 편리한 방패 뒤에 숨어서 문제의 진짜 원인인 내 안의 문제, 뭐 예를 들면 과도한 통제욕이나 인정 욕구, 아니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요. 이걸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네. 큰 그림에서 보면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정은 결국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다시 내면으로 돌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반응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당신의 삶에서 자꾸만 반복되는 갈등이나 불만이 있다면 그 원인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르게 반응하거나 행동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정말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괴로움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괴로움이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문제다.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이분법적인 함정, 또 채울 수 없는 허망한 욕심,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붙들고 있으려는 어떻게? 라는 질문 뒤에 숨은 의도. 마지막으로 가장 손쉬운 변명인 남 탓. 이것 때문에 그 굴레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네요. 이 모든 논의를 쭉 관통하는 핵심은요, 결국 변화의 열쇠는 저 바깥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그런 헛된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의 관점을 바꾸고 내 내면 세계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을 지는 데 있다는 거죠. 괴로움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이건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다스리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괴로움의 뿌리가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셨다면요. 이제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이 쓱 올라올 때 딱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아, 이것은 어쩌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한번 해본다면 당신의 삶에는 과연 어떤 작은 변화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